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희의 눈, 정준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 사이의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스타벅스의 혐오놀이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거는 선거대로 열띠게 흐르는 것 같고 기업 노조의 행동이 온 국민의 관심과 주식시장에 연결되는 신기한 현상도 보고 있고 또 특정 기업의 사주가 보여주었던 기이한 행동이 결국 그 기업의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문제도 목격합니다. 이들은 모두 제각각의 현상인 것 같지만 실은 모든 사회 문제가 그렇듯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 시사 3점 바둑으로 만나는 오늘 정준희의 논은 바로 그렇게 연결된 것들, 즉 우리 공동체 속의 삶에 관한 겁니다. 정준희의 논 14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행안부에서도 미쳤네. 스타벅스 불매선언 했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기업 죽이기에 나서네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자 스타벅스를 총괄하는 정용진은 바로 멸공을 외쳤습니다. 멸공. 저는 스타벅스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스벅이 이미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이미 그 문제가 된 스벅 코리아의 사장에 대해서 이미 해임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됐지. 국가가 나서서 이재명이 나서서 행안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을 작살내고자 하는 것은 반기업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저는 논평을 합니다. 독재 정치 아닙니까?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가 정용진이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뭘 굳이. 네, 스타벅스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스타벅스와 정용진이 잘했다는 건지 그런 걸 논평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사회의 시사 영역을 달궜던 주제 가운데 하나인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욕성 이벤트 문제에 오늘의 첫 번째 바둑돌을 놓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유주 혹은 대주주, 최고 경영자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의 한계. 둘째, 혐오를 놀이화하는 자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 셋째,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자들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사이의 분별. 먼저 소유주 혹은 최고 경영자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스타벅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누가 뭐래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의 연관성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용진 회장은 그전부터도 이른바 멸콩 논란 등 극우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공개적 발언과 행위를 통해 온갖 사회적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아 관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오히려 또 그에 찬동하는 행렬을 만들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이슈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나누면 되고요. 서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종류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용진 회장에 연루되었던 표현들 중 다수가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본권은 그 본질이 침해되는 것만 아니라면 사회가 합의한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건은 관련된 특별법조차 있습니다. 물론 현행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발생하는 명예의 훼손이나 가치의 훼손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이어서 탱크데이 이벤트가 5.18에 관한 허위사실까지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를 넘어서 모욕과 조롱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막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 추가적 논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무한성이 아니라 제한성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그간 여러 발언과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서로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거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거부하는 흐름도 만들어질 만합니다.
정영진 회장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함 없이도 우리 시민들 각자에게 부여된 자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벅스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인 것입니다. 이번 스타벅스 사태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장 자본주의적 기업이 이렇게 대놓고 소비자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을 이번 기회에 면밀히 짚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 일이 정용진 회장의 명시적 지시 혹은 승인이나 묵시적 방조를 통해 발생했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서로 정용진 회장이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것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언지 몹시 궁금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의사결정 체계가 이미 집단적으로 정영진 회장과 일베류의 혐오 문화에 절어 있어서라면 정영진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성이 있는 거겠죠. 혹여 이것이 흔히 실무진의 문제였다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걸러내지 못한 기업은 기업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본주의 기업의 생리와 조직 구조를 아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이 해당 기업의 상층부에서 하층부에 이르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 체계 안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방조하는, 즉 방치하거나 돕는 구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일이라고 한다면 필경 스타벅스 코리아는 망해야 마땅한 기업이 되거나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할 자격을 상실한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즉각 경질한 것이나 신속히 사과문을 발표한 것 등 그간에 그가 보여주었던 뻔뻔스러운 행보와 대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필경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강하게 반응해서만이 아니라 신세계 그룹이 광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것과 스타벅스 본사와 맺고 있는 또 계약 관계 때문일 겁니다. 광주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을 행한 기업으로 하여금 광주에 대규모 쇼핑몰을 짓게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대주주인 정용진 회장 본인이 그간 보여왔던 심각한 문제로든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에 의해서든 이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을 본사에게 헐값으로 넘겨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의 문제로 집약됩니다. 소유주라면, 대주주라면, 최고 경영자라면 기업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재벌구조, 그로 인해 방치되어 왔던 이 기이한 왕족 노름도 이제는 끝낼 때가 온 겁니다. 두 번째 논점은 좀 더 심각한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 독보석처럼 뿌리내린 일배식 혐오 문화와 이들이 여기저기서 벌이고 있는 상징 노름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탱크데이에서도 보이고 있듯 이들은 아는 사람 눈에는 명확히 보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긴가민가한 일종의 코드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사물 등에 심어 넣습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언어와 상징의 모호함을 악용해서 자신에게 부여될지도 모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그것을 모르고 속거나 알고서도 어찌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게 이들의 속성입니다.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 안에 숨겨놓은 여러 상징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그냥 우연에 의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거의 편집증적인 수준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단 편집증에 빠질 만큼 민감해지고 나면 세상 모든 것에 죄다 악의적인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 일배적 폐륜 무리가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진의를 두고 다투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정서를 파괴하고 정신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죠. 일배식 폐륜 무리들이 유독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굳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권 뒤에 숨어야 자신들의 폐륜적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 위에 구축된 우리 민주주의의 질서를 우리로 하여금 회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딜레마에 빠진 우리를 보며 조롱하고 낄낄댑니다. 만약 자신들의 표현에 대해 사회적 징벌을 가하려고 하면 거 봐라. 너희들은 겉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고 실제로는 민주주의에 충실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조롱합니다. 즉 세상에 존중할 만한 가치는 없고 그것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믿지 않는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로 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약의 권리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옹호될 필요가 있는 표현이나 비록 문제가 있다고 해도 관용되어야 할 표현 외에 전혀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게 있다.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표현, 신뢰와 관용을 허물기 위해 신뢰와 관용을 악용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라는 집단을 하나로 취급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매일 출근이 공포라고 합니다. 사고는 본사가 쳐놓고 폭언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원래 스타벅스의 인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무지 맛있다고까지 할 수 없는 커피 덱터 때문이 아닙니다. 찾아온 손님이 매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배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친절하고 생기 넘치는 매장 직원들의 모습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벅스 본사에서부터 유래된 운영 방침이고요. 매장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르면서 동등하게 우대하는 나름의 괜찮은 조직 문화 덕분에 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가혹한 교육과 훈련, 즉 강요에 의한 것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지만요. 그래도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의 자부심이나 나름의 자발적 문화 같은 것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탱크데이 사태가 나고 나서 고객들과 만나는 직접적인 접점 위에 있는 매장 직원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면 스타벅스에 대해서 응징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근무하는 애꿎은 이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스타벅스에 대해서 불매운동으로 사회적 처벌을 가할 때 그 결과로 스타벅스의 죄 없는 노동자들이나 연관 업체에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지 염려할 만도 합니다. 또 행여나 스타벅스 본사에서 이마트 지분을 헐값에 인수하게 되면 이른바 국부가 유출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쿠팡을 대할 때에도 이제는 거의 잊혀가고 있는 듯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 문제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은 부수적 피해와 고통 수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논리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이른바 물타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은 되도록 막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타벅스 매장 직원에게만큼은 폭언이나 책임을 묻는 행위는 자제해 주심이 마땅할 겁니다. 혹여라도 마주칠 일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주심이 어떨까요? 이렇게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주와 경영진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애꿎은 직원에게 호통만 치지 마시고 정용진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본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달라는 요청 반드시 접수해달라고 부탁하시죠. 그리고는 스타벅스 불공정 약관 철회와 수정을 위한 소송에라도 참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더 부하가 치밀기는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만이 아닌 타인들의 고통도 생각하고 배려하는데 정작 고통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일배식 혐오 노름을 하는 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왜 그런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우리 일반 시민이 고민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이 공화정의 주인된 시민들의 책무인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어진 첫 번째 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공화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우리 공화정 속의 공존과 질서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냉엄하고도 단호한 처벌의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다 처리가 됐는데
그거를 억지로 은폐 의혹으로 몰고 가려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철도공단에 12월 달에 3차례나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 한 주의 핵심 시사 이슈를 3점 바둑으로 정리하고 있는 금요일 정준이의 논 두 번째 돌, 서울 삼성의 GTX 역사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21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의 서울 삼성역 구간 공사에서 철근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을 두고 엄정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엄정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지시했다고 하죠. 사실상 여름철 우기와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장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의 이 지시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 처참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재명이 급기야 정원호 선거운동원으로 나섰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죠. 서울 여의도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엄정 조사하겠다면 서울시가 아니라 국토부부터 조사해야 한다면서 정원호는 닥치고 공사 중지를 외쳤다. 안전팔이 정치선동이다. 이미 전문적인 검토와 안전점검을 거쳐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A 삼성역 구간에 보강 작업을 위해 일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당선 이후의 조치로 생각해 보겠다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삶을 중지시키겠다는 협박이자 엄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술 검토를 통해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고 공사와 안전성 보강 조치를 병행해도 전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들이 왜 이렇게 국토부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GTX 삼성역 구간의 건축에 관련된 일들의 우선 책임자는 서울시입니다. 국토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권을 갖고 있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고요. GTX 삼성역 구간의 시공과 감리를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체는 누가 뭐래도 서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서울시가 먼저 철근 누락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올 4월 말에서야 그것도 구두로 국토부에 보고하는 현재 구조가 성립되는 거죠. 물론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전달했으며 따라서 국토부도 당연히 알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박은 좀 이상합니다. 철도공단에 전달하면 당연히 국토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들 그냥 보고서만 공단에 공유할 게 아니라 당연히 서울시가 특정의 문제를 짚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에게 그 내용을 즉각 보고를 했어야 하죠. 그 보고를 반년 가까이 늦춰서 그것도 오세훈 시장의 예비 후보 등록으로 업무 정지가 되는 시점에 딱 맞춰서 국토부에 늑장 보고를 한 이유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에 관련된 엄정 조사를 지시한 것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대한 조사는 물론 국토부나 유관 기관에 대한 점검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원호 선거운동원이라고요? 국토부가 감시를 제대로 안 했다면 국토부가 문제라더니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그에 대한 엄정 조사를 지시하니까 이번엔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를 치는 건 대체 무슨 머리에서 나오는 일입니까? 게다가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해당 구간의 문제를 엄밀히 검토하기 위해 공사 중단을 고려하겠다고 했더니 이것을 두고 시민의 삶을 중지시키겠다는 협박이라며 소란을 피워대는 그 논리는 어떤 사고를 평소에 하고 있길래 가능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삼성역 구간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공사 중단을 잠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의 삶이 진짜 중지되기라도 하나요?
지금 그 구간에 철도가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서로 다니고 있어도 중단을 해야 마땅할 판에 안전이든 뭐든 상관없이 교통수단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진짜로 시민의 삶이 중지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장동혁 대표나 이 질문에 답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없었다는 겁니까?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면 국토부 책임이라는 소리는 왜 합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회사의 일차적 책임 물어야죠. 그리고 나서는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누구죠? 서울시죠. 그런데 왜 서울시는 건너뛰고 별안간 국토부로 책임이 이동합니까? GTX가 제 아무리 빨라도 무슨 시간을 건너뛰는 소녀라도 된답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서울시가 다 잘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 책임은 국토부가 지고 칭찬은 서울시가 들어야 하고 공사 중단이니 엄정조사니 뭐니 하는 건 전혀 필요 없는 일이라고요. 그게 결국 당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바인 것 같은데요. 사실과 거짓 여부 상관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대는 전략적 무논리를 지칭하는 학술 용어로서의 개소리에 대해서는 논쟁할 생각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논쟁은 정상적인 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요. 당신들에게는 논쟁이 아니라 처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책임,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책임. 그것을 제대로 지우는 게 처벌이겠죠. 그래서 오늘 놓아진 두 번째 돌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행정적이거나 법적인 책임은 엄정조사를 통해 지우면 되겠고요. 정치적인 책임은 선거를 통해 지우면 되겠죠. 마침 선거가 2주도 안 남았네요. 잘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돌, 세 번째 돌은 또 다른 삼성을 향합니다. GTX가 건설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삼성역이 아니라 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가 비로소 합의에 이른 삼성전자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도 긴급조정이라는 국가의 개입 없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삼성 노조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니냐, 또는 반대로 노조가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게 왜 문제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논의들에 대한 각각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논의가 불붙고 토의되고 결정되는 현재의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이른바 무노조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무리한 짓들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랬던 삼성 역시 노조를 대화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삼성 노조는 자신들의 노조 활동이 단순히 노동자의 단체 행동에 대한 법적 권리만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를 통해서만 뒷받침될 수 있다는 거 조금은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막 제대로 고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업의 이익은 그냥 재벌 회장님 호주머니의 문제였을 텐데요. 그래도 정당한 협상을 통해 노동자와도 나눌 수 있는 사안이 되었고, 단순히 해당 기업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 일반과도 나누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자체로 그리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익 규모의 산정, 그에 대한 기여자들의 포괄된 기여자들에 대한 배분, 이 모든 것이 세세히 꼼꼼히 따져지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의 결정 과정에서도 또 여러 박탈감이 고려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둔 세 번째 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는 문제는 감히 회장님 밥그릇에 누구의 손과 숟가락을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과 그것의 배분의 관점에서 공동체 속의 모든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시다브로님께서 제2의 세월호,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삼성동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르제나님께서 고객도 모르게 일배 놀이에 끌어들이려 한 고객에 대한 모독이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은 사회주의거나 공산주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중시되는 시대에 공동체를 말하는 건 과거의 전통과 인습에 묶이는 보수주의라고도 봅니다. 뭐가 되든 공동체라는 건 어딘지 낡아 보이거나 어딘지 위험해 보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이니 그 개인의 자유니를 그렇게나 강조하는 건 역시 그만큼 공동체라는 것이 가지는 결정력과 중요성을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워낙 강해서 그 안에 개인의 자유가 질식될까 봐 그러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듯 개인 표현의 자유랍시고 하는 행동이 우리를 지독한 혐오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자들이 개인의 권력욕에만 빠져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이익은 그냥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꿀꺽할 수는 없는 거라는 점도 확인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지극히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까지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길인지를 진심으로 다시 논의하면서 그 방향을 다시 잡아가야 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정준이의 논 14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돼줄 따뜻한 밥 한 그릇, 여러분의 맘에 남을 우리들의 식탁,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꽤 잘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